노드의 딥러닝.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부분의 개념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텐서플로우에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스크립트를 짜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직접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딥러닝을 실행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딥러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구글 콜앱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 콜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GitHub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주소는 github.com 태호조 딥러닝으로 오셔서,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10장 딥러닝 모델 설계하기라는 부분에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 역시 파일로 가셔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통해서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시고 실행을 해볼 텐데, 자, 지난번에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이 파일을 열었었습니다. 열어서 핵심을 미리 보자라는 뜻에서 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열어봤었는데, 그때 봤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은요, 자, 우리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큰 글씨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 안에 모델 안에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즈 안에 댄스라는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이 두 개 어떻게 쓰는지 잠시 보실 거고요. 그 다음 numpy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식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 한 줄 코드가 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를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도 해봤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X 데이터와 Y 데이터로 환자의 진찰 기록을 기록한 부분은 16개가 있었는데 X로, 그 다음에 Y 데이터는 수술 1년 후에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여부를 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모델 설정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개념을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이 부분하고, 자, 이 아랫부분, 모델 컴파일, 모델 핏 부분을 공부하실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먼저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모델로 정했습니다. 시퀀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퍼셉트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은닉층을 만들어서 다층 퍼셉트론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다층을 쌓아주는 함수가 바로 시퀀셜입니다. 시퀀셜로 선언해 주시고, 이 모델에 add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층에 무엇이 올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add를 두 번을 해서, 자, 우리가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뭐 이런 시그모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실 때 결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층을 가질 것인지, 그 층 안에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이 맨 앞에 나오는 입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16개의 환자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16개를 정해줘야겠죠. 이 부분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근데 몇 층을 쌓을 것인지, 그 다음에 출력층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로지스틱 회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형 회기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은닉층 안에 이 노드의 숫자를 몇 개로 할 것인지, 은닉층은 몇 개로 할 것인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따라서요. 근데 우리는 은닉층을 하나만 만들고 그 안에 은닉층 안에 노드 숫자를 30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1부터 쭉 와서 16개가 입력층에 들어가고, 자, 노드는 1부터 쭉 해서 30개가 들어가게끔, 은닉층은 하나만 되게끔, 출력층은 우리가 수수로 성공, 실패 둘 중에 하나를 0.5를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볼 겁니다. 자, 요 층을, 자, 이런 그림을 보고 이 층으로, 이 설정으로 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방금 보여드린 소스 코드로 돌아가시면은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다음에 add 해서 첫 번째 dance라는 함수에, dance라는 것은 뭐 밀집되어 있는 빽빽한 뭐 이런 뜻인데, 이 안에 층의 구조를 결정해서 옵션을 설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은닉층의 노드 수를 우리가 30개라고 했죠. 그래서 30이라는 노드가 숫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인풋의 값을, 인풋 디멘션, 그러니까 입력되는
그 차원의 값이라고 하죠.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인풋 디멘션의 값을 16개로 하겠다. 우리 환자의 진찰 기록이 16가지가 있었으니까요. 16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다음 액티베이션은 그 은닉층을 지나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쓸 것인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할 때 렐루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렐루라는 것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 요건 마지막 층.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는 이 댄스라는 건 출력층을 의미하는데 출력은 하나의 출력값을 가지게끔 하고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를 쓰겠다 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정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시그모이드 쓰는 것을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그대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한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정하면 되는데 그 실행을 정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모델.컴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 손실 함수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다는 것은 로지스틱 회귀를 쓰겠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인지 생존인지, 그래서 수술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손실 함수로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경사하강법을 우리가 배울 때 경사하강법 쭉 발전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것이 아담이었죠. 아담을 쓰겠다라고 옵티마이저 이렇게 아담이라고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다른 걸 적어주면 다른 옵티마이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것은 우리가 출력을 어떤 식으로 정렬을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인데 액큐리시,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었고 모델을 어떻게 실행할지도 정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모델이 구동이 되게끔 하는 부분은 모델.fit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또 그래프로도 보고 하려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저장해 놓는 이 변수 하나를 정해서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fit이라는 부분이 앞서 만들어 놓은 구조를 설정한 실행 옵션대로 실행하라라는 뜻이고요. 자, 모델.fit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X라는 부분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을 이용하라는 뜻이고 Y라는 부분은 그래서 클래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즉 X는 속성, Y는 클래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셋을 Y라고 정해줬었죠. 자, 그 부분을 이용하라는 얘기고요. fx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처음에 임의로 정했던 가중치를 수정을 해주겠죠. 그 임의로 정한 가중치가 수정이 되는 과정을 몇 번 할 것인가. 그래서 5번,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의미가 fx에 5라고 적어놔요. 5라고 적어놓은 것은 5번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전파를 5번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배치 사이즈라는 것은 이것은 샘플 수가 많을 때 몇 개씩 이 안에 집어넣어서 실행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너무 클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배치 사이즈를 적절하게 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16개로 정해서 16개씩 안에 들어가게끔 학습 안에 포함이 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우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가지고 딥러닝을 실행할 모든 준비를 끝낸 겁니다. 그럼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리 라이브러리와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불러온 것을 여기 폴더를 가셔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올리실 수도 있고 이 만들어진 것을 여기다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데이터, Y 데이터셋에 자 이렇게 환자 진찰 기록과 수술 1년 후 사망 생존 여부가 결정됐다는 집어넣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결정할 때 시퀀셜 불러와서 댄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5번이 실행이 되고요. 요 하나씩 그래프가 진행이 되면서 16개씩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뜻이 지금 빨리 지나갔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 로스와 액큐러시를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액큐러시대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요. 처음에 임의로 정한 값이 그때는 정확도가 0.17이었는데 점점 0.85에서 수렴이 된다. 이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이 런타임으로 가셔서 모두 실행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까지 한 번에 실행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요. 자, 요 숫자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숫자가 똑같지 않고 실행할 때마다 앞부분이 바뀌죠. 왜냐하면 앞에 임의로 값을 정했기 때문에 임의의 값은 다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0.8511이라는 것으로 수렴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중치가 처음에 정해졌던 오차 6.8을 통해서 요 값이 나오도록 가중치가 이제 수정이 다 끝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델을 실행하실 때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혹은 소스 코드에 나와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수치가 좀 달라도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 가중치를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나 협업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그 평균값을 가지고 이 모델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아직 테스트셋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학습만 한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테스트셋을 따로 만들어서 이 학습과 별개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뒷부분에 테스트셋으로 실행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검증셋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별도의 데이터셋에 이 학습 결과가 어느 정도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차차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학습하는 과정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은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가지고 딥러닝을 실행을 한 겁니다. 수술 결과의 예측, 그 딥러닝 모델을 훌륭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을 설정하는 것은 뭐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데이터셋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델 구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모델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앞서 공부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환자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조금 더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결국 데이터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준비되어 있는 GitHub으로 가셔서 이번엔 11장 데이터 다루기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열어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로 가셔서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통해서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점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다스라는 것은 numPy를 우리는 다뤘었죠. numPy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밖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담겨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판다스를 다룰 때 필요한 92가지 코드를 또 예제를 준비를 해서 별책부록에 만들어 놨는데 또 기회가 되면 여기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와 또 매트폴립 그림을 그리는 것, 그 C본이라는 것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 콜앱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만 오면 되고요.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신다면은 느낌표로 하시고 pip install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설치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한 줄 코드가 GitHub에 준비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죠. 먼저 폴더를 보시면은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실행을 하시면 요 폴더가 가지고 와집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통해서 보시면은 자,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 피마 인디언즈 다이아비츠라는 이 파일을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데 자, 이 파일을 잠깐 먼저 더블 클릭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속성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당뇨 여부가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이아비츠라는 것이 당뇨 1이면 당뇨 0이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속성 값이 8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불러오냐 하면은요. 판다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판다스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요. 판다스를 pd라고 줄여서 점을 찍고 read csv 이게 csv라는 포맷의 파일입니다. csv는 단순히 데이터들을 콤마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든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셋인데 그 데이터를 콤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칼럼을 나눠서 불러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러와서
DF라는 곳에 저장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서 보통 DF라고 저장을 많이 하고요. DF라는 곳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파일인지를 먼저 보고 싶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구글 콜앱이 제공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파이썬 기능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df. head라는 것을 통해서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head라는 함수를 통해서 맨 앞에 5줄만 보여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불러온 파일에 5줄만 보여주죠. 만약에 맨 뒤에 파일만 보고 싶다면은 tail이라고 해서 또 실행을 시키면은 맨 뒤에 5줄만 이렇게 맨 뒤에 5줄만 불러오게 됩니다. 자, 767줄이 있으니까 이 한 줄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767줄이면 767명이 아니고 자, 이 처음 시작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768명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상인과 당뇨인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DF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다이아비치라는 요 컬럼 안에서 자, value들을 카운트해라. 0과 1을 각각 카운트해라는 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요. 0이 500명, 1이 268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체 768명 중에 정상과 당뇨가 이 정도 분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describ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 정보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속성별로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민값, 평균값은 몇인지, 그리고 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미니멈 값, 그건 25%에 해당하는 값, 50%, 75%, 그다음 맥스, 이렇게 최대값에 해당하는 값이 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비교를 한 게 이건데요. 데이터 프레임 df.correlation을 뜻하는 corr이라는 함수를 실행해 보시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이 서로 다른 항목과, 예를 들어서 프레그넌트가 플라즈마, 이 공복 혈당 수치를 말하는데 플라즈마나 아니면 다른 것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숫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 싶으면 자, 이런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매트플립하고 그다음 C본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매트플립 안에 CM, 컬러 맵이라는 뜻인데 GST 히트라는 이 컬러 맵이 이런 형태의 색상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 색상표 중에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을 사이즈는 12, 10이라고 해서 12인치로 정해주는, 가로 세로 12인치로 그리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C본즈를 SNS라고 불러와서 이 안에 히트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히트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까 df.correlation, 자, 이렇게, 자, 요 부분, 이렇게 나온 요 결과를 사용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선의 길이, 그 다음 Vmax라는 것은 밝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1이면은 당연히 이제 관련이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밝은 색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0.5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0.5로 지정하면은 0.5가 제일 밝은 색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밝은 색일수록 조금 더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게 해주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0.5로 여긴 정했습니다. 그래서 0.5보다 큰 것은 다 이제 밝은색,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C맵은 컬러 맵인데 아까 정한 요 컬러 맵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 라인 컬러를 흰색으로. 요 안에 이 숫자들이 들어가게끔 자, 어노테이션을 true로 한 다음에 자, 실행을 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는 건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 각 항목도 이 프레그넌트라고 하는 것이 임신이 각각의 항목과 저 여기 항목이 있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요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요 다이아비치라고 하는 요 당뇨병 부분이죠. 이 당뇨병이 과연 어떤 항목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뇨병은 보니까 여기가 좀 밝죠? 밝은 색이에요. 플라즈마라고 하는 공복 혈당 지수와 수치와 그 다음에 BMI, 체지방 지수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른 색보다 좀 밝은 색이니까 여기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구나라는 것을 데이터 단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BMI와 플라즈마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데이터만 추출해서 다루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를 기준으로 해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플라즈마를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매트플로립 안에서 히스트라는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그려주는 히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x축이 df 안에 플라즈마라는 항목이 오게끔. 근데 플라즈마에서도 다이아비츠가 0인 경우와 플라즈마 안에서 다이아비츠가 1인 경우를 구별해서 이 두 개를 불러와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옵션 빈즈라는 것은 이 각 그래프가 이 안에 하나의 그래프 안에 요 막대기가 몇 개가 차일지, 이거 30개라고 했으니까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30개가 이제 들어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bar stacked라고 해서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로 겹쳐지게 나오게끔 하는 거, 레이블을 정해주고 그 레이블이 여기 표시가 되게끔 이런 옵션을 줬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없었던, 제가 이 소스 코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없었던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제가 만들었던 것과 나중에 실행할 때 라이브러리 자체가 업데이트 될 때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게 나타나도 보통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워닝이니까 이러한 경고가 보기 싫으시다면은, 자, 이렇게 import warnings에서 warning, filter warnings에서 액션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ignore라고 하시면요, 그럼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default라고 하시면은 요 경고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import warning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없애고 나오게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엔 BMI, 체지방 지수에 관련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요, 자, 당뇨가 아닌 경우와 당뇨인 경우 이 두 개를 똑같은, 나머지는 같은 설정을 했을 때 역시 당뇨인 경우에 이렇게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즈마와 BMI가 당뇨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안에 이상한 이상치가 있는지 아니면 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딥러닝 안에 실행하실 수 있게끔 불러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불러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당뇨병 예측을 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퀀셜과 댄스 함수를 이전과 똑같이 불러오고요. 판다스를 불러왔습니다. GitHub에 준비된 예제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 세부 정보를 정할 때 이번에는 판다스 안에 iLock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범위만큼을 불러오라는 얘기고요. numpy를 이용해서 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판다스에서는 iLock이라는 걸 이용해서 불러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델을 실행하겠습니다. 모델을 설정을 할 때 지난 시간과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은닉층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이번엔 은닉층을 포함하는 형태를 조금 다르게 그려본 건데, 보시면은 위에 입력층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은닉층의 노드가 몇 개인지, 그리고 출력층까지 층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 몇 개 노드를 지나서 출력까지 나오는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던 걸 세로로 내렸을 뿐이고요. 먼저 8개의 입력값이 12개의 노드를 만나서 12개의 노드가 됐다가 다시 8개로 줄었다가 하나로 줄어서 출력을 하는 형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댄스, 두 번째 댄스, 세 번째 댄스를 정할 때, 자, 그걸 똑같이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댄스 값을 우리가 노드가 12죠. 인풋은 8개고요.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줬습니다. 이름을 댄스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댄스 두 번째에는 8개의 노드를 주고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를 렐루로 쓰고요. 이름을 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출력층에는 하나로 나오게끔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게끔 댄스 3이라고 이름을 주고 나서 이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서머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요. 자, 출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자, 댄스라는 첫 번째, 댄스1이라는 레이어에서 12개의 노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8개, 세 번째에서 1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중간에 괄호 안에 쉼표로 나눠져서 앞에 none, 뒤에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개의 샘플이 들어가는지를 세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정하게끔 돼 있었죠. 여기서는 5개로 이제 했는데, 배치 사이즈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세지 않습니다. 항상 논이라고 나와 있고요. 몇 개의 노드가 만들어지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미터의 수가 108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8개, 자,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입력에서 12개가 됐죠. 그러니까 12개의 가중치가 생겼을 겁니다. 이 가중치가 입력값마다 존재하겠죠. 하나의 입력값이 8개로 분산이 되고요. 자, 여기 하나도 8개로 분산이 되고, 이게 전체가 이 전체의 입력과 전체의 노드가 이게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지금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마다 하나씩 다 가중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입력값이 이 12개로 가면서 12개의 가중치가 생기겠고요. 이 두 번째 입력도 12개의 가중치, 세 번째도 12개의 가중치가 생기겠죠. 그럼 합해서 8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그 값에 요 각 노드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 12를 더한 값이 우리가 보는 이 108이 되는 겁니다. 파라미터의 수가 몇 개인지 가중치를 전체 다 합한 것과 거기에 바이어스를 합한 값이 파라미터 자리에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 8개, 1개일 때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주면 104개, 그 다음 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탈 파라미터 수가 221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2개, 8개, 1개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summa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바이너리 콜스 엔트로피를 써서 로지스틱 회귀를 써주겠고요. 그 다음 아담을 썼고 accuracy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자, x와 y를 이용해서 100번을 반복해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 5개씩 집어넣어라 라는 이렇게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100번이 반복이 5개씩 쭉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 번이 끝날 때마다 F호크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액큐리시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혹은 유지가 되면서 100번의 반복이 됐을 때 멈추게 됩니다. 이때 액큐리시가 0.76, 그래서 76%의 확률로 피마 인디언의 당뇨 발병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다중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분류 문제 해결 실습을 위해서 역시 구글 콜앱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 12장 다중 분류 문제 해결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클릭하시겠습니다. 역시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시고 탭이 열리면 먼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보시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iris 3.csv라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여시고 데이터 안에서 iris 3이라는 걸 직접 클릭해 보시면은요. 자, 이런 데이터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건 꽃 받침의 길이, 꽃 받침의 넓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넓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리스라는 꽃의 이 품종을 맞추는 건데 아이리스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품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른 품종의 이 각 꽃잎과 꽃 받침의 크기를 기록해서 머신러닝,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품종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자, 이제 먼저 주어진 데이터셋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df.head라는 걸 통해 처음 5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냥 df라는 것만 입력해도 첫 5째 줄과 끝에 5째 줄이 한 번에 보여집니다. 150개의 품종이 나열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아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게 상관도 그래프라는 건데요. 자, C본이라는 것을 임포트 하셔서 또 매트플로립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페어 플랫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 함수를 이용하시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hue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인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결국 species, 이 품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species를 선택을 하시고 자, 실행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방금 보신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스피시스라는 것이 이제 품종인데 품종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이렇게 각각 이런 색깔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색깔이 예를 들어서 뭐 꽃받침의 길이다 그러면은 넓이다 그러면 그 넓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뭐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아이리스, 세토사 같은 경우 따로 동떨어져 있죠. 이렇게 동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이 꽃이 이 품종이 어떤 식으로 꽃잎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어떻게 다르겠구나라는 걸 가늠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로와 세로가 자 여기 좀 밑에 보십시오면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부분을 만나는 부분은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이곳은 세팔 랭크가 되겠죠.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가 각 품종마다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자 이렇게 가운데에 요 한 줄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페어 플러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겁니다. 원핫 인코딩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품종이 이렇게 세 개였죠. 근데 세 개의 이름이 자 위에 잠깐 올라가시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자 테이블 하나 더 가져와 보면은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그대로 하나의 칼럼으로 만들고요. 만약에 첫 번째 라인의 스피시스가 즉 클래스가 세토사였다 그러면 세토사에다 1을 나머지는 0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벌스 컬러였다 그러면 벌스 컬러에만 1을 나머지는 0을 적어줘서 세토사라는 클래스는 100으로 벌스 컬러는 010으로 벌지니카는 001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자 형태의 클래스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0과 1로 이루어진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원핫 인코딩 처리라고 하고요. 이 원핫 인코딩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이 판다스 안에 있는 판다스 안에 get dummies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get dummies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 y 값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 y 값은 여기서 지정을 해줬죠. x는 요 네 컬럼이 들어가게끔 y는 이 마지막에 이 품종에 해당하는 컬럼이 들어가게끔 정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y 값을 get dummies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면은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아이리스, 세토사, 벌스 컬러, 그 다음 벌지니카가 이렇게 0과 1로 표현된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기존에 0과 1 사이에서 결정을 할 때는 시그모이드를 써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그 결과값을 변환한 다음에요. 0.5보다 크면은 1로, 0.5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래스가 3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3개이기 때문에 0.5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3개의 클래스를 합한 값이 1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중에서 더 큰 값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어디가 달라졌나 보시면은요. 자 먼저 요 끝에 출력되는 값이 3으로 3개니까요. 3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소프트 맥스라는 것으로 시그모이드가 소프트 맥스로 바뀌었습니다. 소프트 맥스로 바뀌고 그다음 요 로스 함수 즉 요 손실 함수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바뀌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세토사일 확률, 벌스 컬러의 확률, 벌지니카의 확률 셋 중에 하나의 확률이 이 합해서 1이 되는 숫자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큰 값, 이 첫 번째 샘플은 제일 큰 값이 벌스 컬러에서 0.7이기 때문에 벌스 컬러의 확률이 가장 높다. 그 다음 두 번째 샘플은 두 번째 라인이죠. 0.8이 세토사였으니까 세토사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큰 값을 하나를 주고 나머지는 합해서 1이 되게끔 분산을 하게 만들어주는 활성화 함수가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대신 소프트맥스를 써서 셋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여러 개일 때는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타난다는 것. 그 외에는 지난번 했던 것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중간 노드 값을 정해주고 인풋 값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 중간에 몇 개의 층을 만들지 그리고 중간에 활성화 함수는 렐로 값을 쓰고 자, 여기만 바뀌고요. 그다음 옵티마이저는 역시 아담을 쓰고 매트릭스를 accuracy로 해서 자, 이렇게 fx는
30으로 30번 반복이 되게끔 배치 사이즈는 5개씩 입력이 되게끔 해서 실행을 하면은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0.96%의 확률로 구분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실행을 하시면 뭐 같은 결과가 밑에 구해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 분류 문제 해결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테스트셋 없이 학습만 실행한 결과입니다. 자, 학습만 실행했다는 것은 지금 이 안에서 이 데이터 안에서는 잘 되지만 이것을 다른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즉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테스트셋을 적용하면서 본격적인 머신러닝을 시작해 볼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테스트셋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 개를 쪼개서 실험을 하는 교차 검증이라든지 또 언제 테스트를 멈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하나씩 해보면서 좀 더 정교한 모델, 실제 데이터에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